자, 이 클로즈업 화면에서는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수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태도로 이 인문학 수업을 에, 수용하시면, 인문학 수업에 임하시면 좋을까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수업은 교육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체험을 해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문학에서도 특히 철학하고 관련 있는 말씀이라고 드릴 수가 있겠고, 철학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아는가, 무엇을 보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이해해 가면서 점점 자라왔고 성인이 되어 왔는데,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인지작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나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이런 인지작용이 일어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인지작용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발달하고 성장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인지 발달은 성인이 돼서도 계속 또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살이 됐으면 사실 뭐 두뇌가 더 똑똑해질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에 비해서 30대, 40대, 50대, 60대는 점점 더 인지작용이 발달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달한 게 두뇌가 더 좋아져서 더 암기력이 뛰어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암기력은 갈수록 더 쇠퇴해 가죠. 뭐, 저 같은 사람 방금 봤던 것들 다 까먹어버리고 깜빡깜빡 맨날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 안목 같은 데 있어서 젊은이하고 젊은이하고는 또 다른 어떤 성숙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 발달해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교육학적인 관점이 또 들어간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인데, 이 펠리란 사람은 미국의 옛날의 심리학자인데요. 뭐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유용한 그 이론적인 틀을 제시해서 제가 그걸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우리의 인지가 세상을 이해하는 게 어떻게 발달한다고 봤냐면, 이런 단계를 통해서 발달한다고 봤어요. 이분의 원래 그 원어를 그냥 참고로 아래다 적어 놨습니다. 대체로 20대 그 대학생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인데, 처음에는 이 성인이 됐을 때, 처음에 초기 이분법적인 세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이분법적이란 것은 흑백론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우리 편 아니면 네 편 뭐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단순한 시각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흔히 어린 아이들이 이렇잖아요.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나쁜 거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등등 만화 영화 프로그램 보면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이제 교과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접하면서 세상을 이해하다 보면 이분법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게 세상에 너무 많다 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흑과 백이 있으면 그 사이에 회색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천사 아니면 악마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되죠.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악한 면이 좀 있고 완전 악마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인간적인 면모도 있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혼란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분법적으로 즉 흑과 백으로 또는 선과 악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때 다양성의 단계에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다양성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지점들이 있고 입장이 있고 선과 악을 그렇게 쉽게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간 것을 상대주의적인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상대주의란 무엇이냐면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 다양한 입장 하나하나가 다 나름대로 인정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인정을 해주는 것이 상대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만 언제나 정의롭고 무조건 옳고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겠죠. 대한민국에선 이게 옳으나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선 저런 방식, 미국에선 저런 것, 스위스에선 이런 삶, 그리고 뭐 나이지리아에서는 저런 생활 패턴 뭐 이런 것이 다 나름대로 그 생활과 문화 속에서는 용인되고 그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상대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을 모두한테 고집하는 것은 그것은 우물안 개구리고
다른 문화나 다른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의 나름의 연유가 다 있어서 저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좀 관용스러운 관대한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주의는 다양성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제 생각에는 그 인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런 상대주의적인 입장에 빨리 도달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의 다양성을 빨리 접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상대주의가 이렇게 좀 그 마음이 넓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개인으로서 상대주의적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대주의적으로 존재하기에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난 한 군데 보통 살게 되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1년은 이 나라, 2년은 저 나라 이렇게 평생 세계를 방랑하면서 산다면 온갖 수십 수백 가지의 가치관에 다 자신을 적응시키면서 살 수 있을지는 혹시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은 뭐 아마 없겠고요. 보통 사람은 최소한 몇 개 문화권에 정착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한 문화권에 그냥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한국에서 터전을 잡고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상대주의적인 모든 다른 문화의 가치관을 그것을 관용 정신을 가지고 볼 수는 있어도 그걸 다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한국에 살면서 난 미국식으로도 나이지리아식으로도 일본식으로 다 살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도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21세기에 이 시기에 살기로 했으면 여기에 맞는 나름의 가치관 같은 것을 준수해야 되고 그것을 내면화해야 되고 이 사람들하고 맞춰서 살아야 되는 그런 면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영어 원어를 커미트먼트라고 썼습니다만 커미트먼트는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해서 거기다 자신을 바치는 것 이런 것을 보통 묘사할 때 쓰는 어휘죠. 그러니까 나는 상대주의적으로는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다 살 수 있다고 믿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효가 중요하다고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는 민주 시민 정신이 매우 중요해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또는 나는 성평등이 매우 지금 우리한테 시급한 과제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이 자신의 환경에 맞는 시급한 과제들을 정해서 그것을 나는 지키고 살겠다 하는 것을 이 네 번째 선택과 헌신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상당히 그 성숙한 경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뒤에 그 관용은 원래 이제 페르시가 붙인 건 아닌데 이 선택과 헌신의 단계에서 피어오르는 그런 경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비록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런저런 가치관을 준수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또는 나하고 다른 입장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성숙시킨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그들도 다 존중한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을 존중한다. 이런 정신이 관용 정신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었던 똘레랑스 정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불어로 똘레랑스라고 영어로 탈러런스라고 합니다만 그런 정신 상태를 관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것은 선택과 헌신의 단계에서 나온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이론은요, 그냥 말씀드릴 이론이에요. 이론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타당한 자료들을 맞춰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론이고 그것은 설명력이 있을 때 이론으로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이론을 놓고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께 이것을 제시한 의도입니다. 그냥 나 자신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은 이 구도에 의해서 성장해 오신 것 같아요? 이 단계를 거치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철학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수업은 인문학 수업은 정답이 없습니다.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정답도 없는 공부를 왜 해? 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께는 인문학 수업 들어보세요 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일단은 정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답들을 수집해 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답들을 통해서 나를 다채롭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정답이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여기서 페리 선생이 선택과 헌신의 이런 것을 가장 성숙한 단계라고 말했다 해서 이게 진리라는 말씀 결코 안 드려요. 어떤 분한테는 깊은 차원에서 이분법 안에 남아있는 것이 매우 성숙한 수준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람마다
철학적, 종교적 전통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꼭 여기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요 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혹시 나는 흑백론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비록 흑백론이 내 생각에는 진리고 정의라고 지금 확신하지만 혹시 그것을 깨는 다른 다양성이 있는가라는 상상을 완전히 배제하고 산다는 것도 그것도 너무 꽉 닫힌 마음 상태 아닐까 하는 얘기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대주의를 뛰어넘는 나의 노선을 하나를 가치관을 결정한다는 것은 과연 이게 더 성숙한 것일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질문함으로써 나타나는 파생적인 논리를 제가 여기 아래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제시를 해볼게요. 이 그래프를 제시한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Y축은 인지 성숙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내 인지가 더 성숙한 것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성숙한 것이에요. 이거는 X축은 시간의 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살, 2살, 3살, 30살, 50살, 60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이를 더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갈수록 인지도 성숙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곡선 있죠. 요거. 제 손으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까? 이 곡선 있죠. 이게 아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인지가 성숙하는 그런 곡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나이를 먹음으로써 인지 성숙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렇게 그만 일어나는 지점이 있겠죠. 이게 몇 살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인지 성숙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치매가 왔다 그러면 여기선 더 이상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쇠퇴하게 되는 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지성숙의 이런 곡선이 이 설명에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X자를 표시했어요. 그거 말고 여기 이상하게 생긴 이 삐뚤빼뚤한 이 직선이 이게 더 이 페리 선생의 도식에 맞아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빨간 그 굵은 선을 보시면 사람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면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정답을 자꾸 구해요. 뭐가 착하고 뭐가 나쁜가에 대해서 가치관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성숙했죠. 나이를 먹으면서. 근데 한 19살, 20살 됐을 때는 이분법적인 거 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숙 안 하고 시간만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답이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세상은 선악으로만 판명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인지가 오히려 추락하는 것이에요. 여기선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헛사람인가? 나는 세상을 잘 몰라.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아래로 떨어졌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렇구나. 내가 흑백론의 틀 안에 갇혀 있었나 봐. 세상을 더 다양하게 봐야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으면 다시 치고 올라가서 다양성의 관점으로 세상을 더 인식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어느 지점에서 다양성만으로 세상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중시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혼란기에 이르렀다가 그래 나는 민주화를 중시할 거야. 그럼 또 민주적인 가치관 가지고 또 자기를 이렇게 성숙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안 거치면 계속 정체하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치고 올라오는 그 순간이 있어야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게 마치 자동차에서 수동 기어, 그 스틱 기어를 바꾸는 것처럼 1단으로만 가다간 더 이상 성적이란다. 속도가 안 오를 때 2단 기어로 바꾸면 또 고속으로 가고 거기서 또 속도가 안 나올 때 3단 기어로 바꾸고 4단으로 바꾸고 이런 것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기를 겪으셨는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뭐 사춘기의 혼란, 성인기의 세상을 보면서 가치관의 혼란이 왔을 때 뭐 아노미 현상 등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시기는 혼란기라서 괴롭죠. 불편해요. 그런데 괴롭고 불편한 혼란기가 없으면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을 뭐 유명한 철학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존 듀이스는 이 혼란에 빠져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린 그냥
늘 단순한 일상이 되풀이되고 별로 그렇게 불편한 게 없으면 깊은 생각 안 해요. 그냥 룰루랄라 살아요. 그러다 갑자기 돌부리 채워서 넘어졌을 때 내가 왜 넘어졌지 하면서 깊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자신의 한계에 제약을 깨닫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테스 형 뭐 이런 노래도 나왔습니다만 뭐 철학자의 아버지 격인 소 선생님께서도 선생들은 일부러 이런 혼란기를 만드는 그런 짜증나는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 초록색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스승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함의를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인문학 수업도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아무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지식을 축적해 가는 것이 인문학 수업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성숙을 돕는다면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발생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이미 저 높은 수준에 다 도달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그 신선 차원에서 사유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나, 그러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생활에 그 여러 가지 그 바쁜 제약 때문에 깊은 생각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자신의 생각이 틀 안에 갇힌 경우도 상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문학에서 선생들이 제시하는 것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런 혼란이에요. 내가 과연 충분히 다양하게 보고 있는가? 충분히 넓은 안목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혼란을 조장해서 불편하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재도약을 하게 이끄는 것이 오히려 선생의 책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옛날에 선생들만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 선진 국가들의 교육 과정은 이런 것들을 다 중요한 부분에 다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식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지적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 성숙은 이런 혼란기를 거침으로써 의미 있게 일어난다고 보는 것들이 현대 교육학자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수업도 이런 것들을 중시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수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게 우리 교육을 흔히 주입식 교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산파술은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입니다. 마치 애 낳는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산파처럼 학생이 지적 성숙을 이루는 것을 선생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입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학생은 스스로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성숙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흔히들 주입식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제가 어떤 미국 교수한테 번역을 좀 잘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번역한 분이 있어요. 스푼 페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국말로 번역하면 숟가락 떠먹여주기 교육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선생이 친절하게 떠먹여주면요. 그럼 학생은 자기 스스로 먹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게 키워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선생이 다 좋은 답을 요약해가지고 결론을 제시해주는 이런 친절한 수업은 사실은 학생의 성장을 막는 나쁜 수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중고등학생들이 인강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강의로 듣는 많은 훌륭한 강사분들의 그 수업이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우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시험을 보고 나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친절하게 떠먹여 주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씹어먹는 법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깔끔하고 정리 잘 되고 요약이 잘 되고 그래서 제시되는 인강의 수업은 주입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성장에는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의 말씀을 드리고 가요. 우리 인문학 수업은 그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떠먹여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스스로 떠먹는 또는 떠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어디서 일어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인문학 수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이것보다 잘못했다. 교육을 통해서 인문학을 보기 때문에 첫 시간이니까 교육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정의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모든 그 대학 강의에서는 주요 개념을 초반에 정의하는 작업을 하는데
교육이 무엇이다라고 제가 그 이제 전문가적인 정의를 여러분께 제시하면 그건 매우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귀납적이라고 써놨죠. 귀납적은 무엇이냐면 이런저런 다양한 단서들을 가지고 그것을 통합하는 중앙의 핵심 결론으로 다가가는 게 귀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단서들을 이렇게 이제 좀 흩뿌려 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통합적으로 정의하는 게 무엇이 될까? 이런 얘기를 진행해 보기 위해서 이런 틀을 제시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육하 원칙의 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가 이게 육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육은 누가 하냐, 언제 어디서 하냐, 어떻게 하냐, 왜 하냐, 무엇을은 뺐어요. 왜냐하면 이 논의를 자꾸 해보니까 무엇을이 다른 데 것하고 섞여서 의미 없는 논의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오하 원칙으로 이걸 따져볼게요. 그래서 교육을 누가 하느냐라는 질문부터 생각해 보면요. 이건 제가 사실 학교에서 브레인스토밍식으로 학생들하고 토의하면서 답을 주워 모아서 칠판에 쓰면서 하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 재미있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실시간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받은 그런 대답들을 여기에 그냥 정리를 해서 좀 나열을 해볼게요. 그럼 교육을 누가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무슨 답이 가장 많이 나오냐? 부모님이 나오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부모님한테 받았죠? 의심할 나위가 없어요. 부모님한테 받은 교육을 뭐라 그러냐? 가정교육이라고 그러죠. 가정교육을 못 받으면 호로자식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정말 조선시대의 가장 심한 요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카메라를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좀 잡고. 자, 그래서 부모님한테 받는 가정교육은 매우 중요해요. 가정교육에서 뭘 가르치느냐? 언어서부터 생활 습관, 어떻게 하면 이빨 닦고 세수하고 발 닦고 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방법,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인성교육, 예절교육, 이런 모든 것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 교육을 못 받으면 사람으로서 사실 살아가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교육을, 가정교육을 사회화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 속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 부모교육이란다. 부모님으로부터 가정교육을 잘 못 받은 사람은 그런 불행한 분들 있죠. 부모가 다 없어요. 그럴 경우에 성인이 돼서 사회에 소속되기가 너무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로부터도 배척받는 이런 굉장히 슬픈 운명을 지고 태어난 분들이죠. 그분들에 대해서 사회가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어쨌든 부모님의 교육적인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사회화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회화 교육을 부모님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얘네들하고 또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친구들을 사귀잖아요. 친구들 너무 중요해져요. 나중엔 부모님보다 훨씬 더 재밌는 상대가 또래가 되죠, 당연히. 그리고 중학생 되면 중2병 걸리면 완전히 또래 집단하고 자기 동일시해버리고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또래로부터 뭘 배우느냐? 역시 사회화 교육이 일어납니다. 또래 사이에 어떻게 끼이느냐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이걸 잘 못 배우면 왕따가 되는 것이에요. 또는 그것을 잘 못 배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매우 비극적인 요인들 때문에 요즘에는 왕따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건 오늘 논할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또래 집단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래 집단하고 중고등학교 때 사귀기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3, 40, 50대가 됐을 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배운 게 그 사람의 인간관계의 그 역량의 기본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릴 땐 부모님,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세상을 상대하는 법을 배우는 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교육 얘기하면 칠판 보고 판서하고 교과서 보고 시험 보고 이런 교육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제공하시는 교육을 또 논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돼요. 유치원, 보육원서부터 다니게 돼요. 유치원서부터 쳐도 5, 6살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18, 19살까지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학까지 진학을 하고요. 그러면서 숱한 선생님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일단 초중고등학교, 유초중등학교만 생각해 본다면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 계세요. 공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계시죠. 그런데
학원 선생님도 계셔요. 사교육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사교육을 안 받는 사람도 좀 있겠지만 예외적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거나 나쁘다는 말씀을 가치 판단을 지금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냥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아, 이 공교육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피땀이 어린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살림살이를 할수록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삶인 것 같습니다. 피 같은 세금입니다. 그게 들어가서 키우는 게 우리의 학교들인데 여기 못지않게 규모가 커진 게 이 사교육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여기다 퍼붓고 또 그거 말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사적으로 나온 걸 또 여기다 또 퍼붓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공교육, 사교육이 지금 우리나라를 다 함께 지배하고 있습니다만 둘 중에 어디가 더 셀까 물어보면 공교육이 더 세다. 제 표현이 너무 좀 거칠죠. 세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짐작하시라고 믿어요.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도가 어느 쪽이 더 높을까 생각해 보면 꼭 공교육이라고 얘기하기 힘이 듭니다. 사교육의 영향이 엄청나죠. 특히 대학 입시에 가까울수록 학생들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하는 그런 비중은 점점 더 커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퍼붓고 있는 돈하고 거의 비슷한 액수가 여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여기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도 교육을 당연히 담당하는데, 근데 이런 거 말고 또 우리를 교육하는 주체가 누가 해당하는 게 누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시합니다. 대중매체. 대중매체엔 뭐가 들어가느냐?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에다가 요즘에 인터넷을 당연히 넣어야 되겠습니다. SNS까지도 넣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이 자라나는데 영향을 끼치느냐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끼칩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 앞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부모님은 대체로 자식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고 믿어줘야 되겠고, 그리고 공교육, 사교육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문제는 있습니다만, 학생이 한 사회에서 제대로 어른으로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검증받은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중매체는 어떻게 키우느냐라는 질문에 보면 이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대중매체는 교육하고자 하는 공식적인 의도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대중매체에 노출이 되죠.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라나면서 지금의 여러분의 세상에 대한 이해, 인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서, 기분,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태도, 의식, 여러분의 취향,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여기에서만 다 이루어졌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지하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내가 어릴 때서부터 봐온 텔레비전 프로그램, 연예인들 이야기, 텔레비전 광고, 영화, 책 속의 내용, 신문에서 읽은 거, 이런 게 다 나의 인식과 나의 지식과 정보와 나의 태도와 의식과 나의 정서와 나의 취향과 너무 많은 것들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류하고 정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게 대중매체의 영향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너무 많아지면 졸립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연속극 보면요. TV 드라마를 보면 흔히 쉽게 재벌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 빠진 드라마를 보기 어렵지 않아요? 사극 빼놓으면 당연히 조선시대는 재벌이 없었으니까 사극에서는 재벌을 못 만나지만 현대 드라마 뭐 남녀 연인들이 만나서 티격태격하고 결혼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숱한 드라마에 거의 항상 재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재벌이 계속 나오면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실제 그 방송 미디어에 대한 그 언론 분석 자료에도 나오는 것이에요. 재벌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벌 자주 보세요? 뭐 길 가다가 만나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평생 만난 재벌을 손꼽아서 일기장에 적어놨을 정도입니다. 드문 분들이죠. 인구 비율상으로 굉장히 소수의 드문 분들이라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극 드라마에는 맨날 나오는 게 재벌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왜곡이기도 하지만, 물론 재벌이 나와야 이야기가 재미있어지니까 당연히 뭐 그런 스토리를 만들겠지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자꾸 재벌이 나오는 드라마를 5, 6살 때부터 40, 50살이 될 때까지 계속 보다 보면 어떠한 태도나 인식과 가치관 같은 것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떠한 태도? 재벌의 힘을 인식하는 것이죠. 재벌의 힘이 무엇이냐? 바로 쩐의 힘입니다. 돈의 위력이에요. 이것은 부지불식간에 일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많이 봄으로써 돈의 위력을 현실보다 더 훨씬 강하게 인식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돈의 위력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올바른 바람직한 현실 교육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뭐 돈이 당연히 중요하지. 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건 누가 뭐 반대를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하고 이런 것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일까요? 당연히 돈이 최고지라고 말씀하신 분 참 많이 만났어요. 제가 뭐라고 제 반론은 못 펴겠어요. 돈이 최고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살다 보면. 아, 근데 어떤 때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혹시? 나의 가족? 물론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이 최고다, 제일 필요하다라고 뭐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걸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논하는 것이, 꼭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상엔 돈 갖고 살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돈 갖고 생명을 못 사잖아요. 그리고 돈 갖고 건강을 온전히 다 사지도 못해요. 돈 갖고 마음을 사기가 매우 힘이 들어요. 깊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누가 나한테 100억 준다 그러면 노예처럼 사랑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만, 노예처럼 사랑하는 척을 할 수는 있겠죠. 100억을 준다면. 근데 정말 사랑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의지와 합리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정말로 중요하긴 한데, 돈이 최고다라는 가치관을 내재화하는 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돈 이외에도 매우 중요한 것은 세상에 널려 있는데 그것을 일찌감치 보지 않게 되는 폐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성장을 제약합니다. 우리의 성장이란 것은 이 세상에 널려진 하늘의 은총의 중에서, 하늘의 은총이라고 해서 뭐 종교적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주가 준 수많은 것들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나한테 득이 되고 나를 잘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내 가지고 그것을 다 먹고 소화해 가지고 내 힘으로 만드는 그런 자발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이 삶이라고 볼 때, 돈에만 완전히 집중했을 때 난 돈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굉장히 낭비된 인생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보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재미있는 일을 함께 규합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온갖 다른 좋아하는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천편일률적으로 드라마만 봄으로써 배금주의적인 가치관을 장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개개인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가혹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생략해서 말씀드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의 또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인터넷을 보더라도 뭐 아니면 신문을 보더라도 늘 비자발적으로 접하게 되는 게 광고예요. 광고가 전하는 메시지는 또 무엇이냐? 소비지향적인 메시지거든요. 결국 물건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소비, 돈,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싶어 하게 만들고, 배금주의적인 데서 이제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넘어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린 먹고 사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다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내면의 가능성이 너무도 폭이 넓고 깊어서 자라나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나이를 먹고 늙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굉장히 세상에 무수하게 다양하게 흩뿌려져 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소비만 하고 오로지 물질만 더 많이 갖추고 오로지 돈만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 국민 아니 세계인 전부가 다 좇는다면 그 세계는 좀 끔찍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주고 어떤 사람은 소설을 써주길 바라요. 그러한 여러 가지 색다른 재능과 그런 꿈도 권장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대중매체의 천편일률적인 가치관 주입은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대중매체에서 여러 가지 선기능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느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됐고,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의 주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요. 뭐 하나 또 추가해 보자면 종교 집단도 있습니다. 교회, 절, 뭐 이런 데서도 교육을 하죠. 그러나 이쪽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여기 대중매체나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현대에는 비중이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점은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현상입니다. 옛날엔 안 그랬을 것이에요. 옛날의 문제는 나중에 역사를 보면서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꺼내겠습니다. 이 누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교육은 흔히 학교에서 그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것만 교육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회화 교육이에요. 부모와 또래가 행하는 교육.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 내가 스스로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하고 어떤 친구들하고 무슨 활동을 하면서 자라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육을 공교육을 통해서만 그 힘을 키우기가 힘든 형국이 사교육의 도전이 엄청나게 크고 거기에 못지않게 또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부지불식간에 크다는 말씀이에요. 종교 집단은 좀 어떤 분한테는 의미가 굉장히 깊지만 어떤 분한테는 전혀 아무런 기능을 안 할 때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육의 주체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주체끼리 경쟁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드러나요. 언제 어디서 하나. 이 시공간적인 문제인데 언제 어디서 교육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님은 집에서 하고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하고 선생님은 학교나 학원에서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중매체는 언제 어디서 하냐면 언제 어디서나 하죠. 거기다 사교육도요. 사교육도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동영상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라고 얘기하죠. 유비쿼터스 IT 환경에서 요즘은 얘기하는 전문 용어가 됐습니다만 언제 어디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이냐? 대중매체나 사교육은 언제 어디서나라는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됐는데 공교육은 여전히 학교 안에서만 대체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여전히 공교육의 영향력과 경쟁력이 점점 저하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관찰입니다. 저는 공교육이 제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일단 이거 저희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다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이걸 복독하겠습니다. 어떻게는 이건 부모님은 집에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화를 통해서 한다 또는 또래들은 놀이를 통해서 한다. 선생님은 뭐 강의를 통해서 한다, 실험 실습을 통해서 한다, 뭐 체험 학습을 통해서 한다, 여러 가지 방식을 대면 어떻게 대한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읽지 않고 중요한 이런 그 예시만 드리겠어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은 뭐냐?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게 공식적이죠. 비공식적인 것은 뭐냐? 드라마 보면서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갖추게 되는 가치관 같은 것이에요. 그게 비공식적이에요. 이것은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학교에서도 공식적인 게 있고 비공식적인 게 있어요. 학교의 교육의 공식적인 것은 교과서고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학교 수업에서 비공식적인 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태도예요. 또는 그것을 배우는 교실의 분위기예요. 근데 공식적인 것하고 비공식적인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느냐? 이거 얘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비공식적인 게 막강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부모가 실행하는 가정교육도 실행하려는 교육의 메시지만, 즉 공식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언행으로, 즉 비공식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 하는 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왜라는 안건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을 왜 하느냐? 예, 시간이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왜라는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교육은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온갖 곳에서. 그리고 그 목적도 제가 다음 시간에 제시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이 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다라고 일단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 나의 성장과 나의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유의미한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논의하면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런 보완 자료를 말씀드리겠어요. 이 보완 자료는 교육에 또 잘못했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교육의 주체와 그리고 목적을 충분히 다 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 자료에서 제가 제시하는 이분처럼 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한 그런 인물처럼 옛날부터 존경했던 분에 대한 자료가 여기 있어요. 클릭해서 가보면 여러분이 이 자료를 보시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제가 첨가해서 써놓은 그 문서의 요 주소를 그대로 그러니까 복사하고 붙여서 인터넷 창에 붙여서 가시면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입니다. 이 최영국 선생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작고하셨습니다만 이 과거 2014년에 일간지하고 인터뷰하신 내용이에요. 굉장히 독특하게 자신만의 삶의 길을 가신 분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인터뷰 기사를 제가 여기다 올렸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읽어주시고 우리는 교육의 목적으로서 내가 교육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또는 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으로 나이를 먹기를 바라는가 하는 관점에 참고 자료로서 이분의 이야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좀 뭐랄까요? 좀 튀는 그런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에는 좀 예외적으로 기본 틀을 벗어나는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분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아서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접근을 못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그 목적을 나눠보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육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이런 생각도 해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왜 교육을 받았나? 내 자녀들의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즉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가지고 오셔서 다음 수업에 임해주시면 더욱 사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수업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